얘들아, 안녕. 우리 춘향전 본문 설명 시작할게요. 고전 소설에도 여러 가지 장르가 있는데, 춘향전에 해당되는 갈래는 애정소설에 해당한다고 할 수가 있어. 남녀 간의 애정을 다룬 거, 우리 학습지에는 염정소설이다 이런 말로도 들어가 있을 거야. 애정소설의 이야기 구조는 되게 남녀 간이 사랑을 하는데 위기가 있겠지. 그래서 애정소설의 구조는 남녀가 만났다가 이별을 했다가 다시 재회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춘향전에서도 그런 구조가 나타납니다. 앞부분 줄거리에 보면은 여기에서부터 그날로 부부의 연을 맺는다. 여기까지 남녀의 만남에 해당되고요. 그러던 날 이제 몽룡의 아버지가 부임이 되면서 한양으로 떠나는 부분, 이 부분에서 이별이 나타나요. 그리고 변사또가 나타나서 그 위기, 둘의 사랑의 그 갈등이 가장 고조된 다음에 둘이 재회하면서 해피엔딩으로 끝이 나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알아둬야 될 거는 춘향과 몽룡이 서로 마음에 들어서 자기네들끼리 뭐 부모님의 허락이나 이런 거 없이 자기네들끼리 부부의 연을 맺었다고 했어요. 여기에서 우리는 자유연애 사상이 드러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무슨 말이냐면 조선 후기에 이렇게 남녀가 서로 자기들끼리 만나서 자기가 원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이런 거는 그 당시 가치관에는 맞지가 않았어. 흔하지가 않았기 때문에 이 둘이 이렇게 자기들이 원하는 사랑을 스스로 결정했다는 그런 인물의 주체성이 드러났다는 차원에서 자유연애 사상이 드러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거, 춘향의 신문이 나오고 있거든. 퇴기, 기생이야. 퇴기 월매와 성참판 사이에서 춘향을 낳았다. 그러니까 춘향은 기생의 딸이다. 그러니까 기생의 딸이면 신분도 기생의 신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몽룡은 남원부사로 부임한 아버지를 따라왔다라고 했으니까 몽룡의 신분은 양반집 차제, 그러니까 양반이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춘향과 몽룡의 신분의 차가 존재했다는 거, 이게 나중에 작품의 주제의식 얘기할 때 또 의미가 있으니까 알아두시면 좋아요. 자, 첫 번째 줄부터 갑니다. 사또가 순호를 불어 묻는 말이 순호가 뭔지 궁금할 텐데 대략적으로 뭐 관직 이름이다, 좀 아래 관직 이름이다 이 정도로만 알아두면 될 것 같아. 왜냐면 고전 소설에 되게 많은 관직 이름 같은 것들, 직위들이 나오는데 그거를 이렇게 자세하게 알려고는 하지 말고요. 그 관직으로 인물의 특징을 이렇게 캐치해서 기억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밑에 점고도 마찬가지고 좀 모르는 단어들이 나와 있을 거야. 이거를 막 일일이 외우듯이 공부하기보다는 작품을 해석하는데 무리가 되지 않을 정도로 각 줄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사또가 부임해서 수청을 요구하는 그 장면부터 시작이 되고 있어요. 사또는 이제 새로 부임한 변사또를 얘기를 할 것 같고요. 순호는 밑에 사람, 걔한테 춘향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걔는 왜 안 부르냐 이렇게 여쭈어요. 그랬더니 어미는 기생이지만 얘 자체는 기생이 아니다. 이렇게 신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기생도 아닌데 어떻게 이름이 유명하느냐라고 했더니 기생의 딸이고 그리고 다른 양반들도 이렇게 보고자 하는데 얘네가 거절하고 있다. 그리고 이몽룡이라는 사람과 빅령 가약을 맺고 수절을 하고 있다. 이렇게 춘향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고 있어요. 순호의 역할은 춘향이라는 인물을 소개를 하고 있다. 춘향의 뭐 외모부터 시작을 해서 이몽룡과의 연분 이런 것들을 요약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작품 속에서 한 인물이 하는 기능이니까 정리해 두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또가 화를 내면서 그게 무슨 무식한 소리냐. 무슨 양반이 장가도 들기 전에 첩을 얻어 살자고 하냐. 그러니까 둘의 신분의 차이가 있으니까 이제 첩이라고 생각을 한 거지. 그런 또 말도 안 되는 생각하지 마라. 사또는 그 당시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걸로 보면 이 신분 차이 나는 이 둘의 자유연애가 이상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잠만 말고 불러오라 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순호가 춘향이가 기생도 아니고 그렇게 맹세를 했다고 하는데 여기서 부르면 네 체면이 손상할까 봐 걱정이다 라고 해서 만류를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막 성을 내면서 어서 대령하지 못할까 라고 하면서 명령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두 인물의 대화에서 우리가 사또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 좀 확인할 수 있겠지. 권위주의적이고 막 자기 말만 따라야 하는
당연히 부정적인 캐릭터로 그려주고 있습니다. 자, 중략 이후로 가볼게요. 드디어 춘향이를 만난 것 같아. 그래서 옆에 있는 어떤 뭐 신하에 해당되는 사람이겠지. 뭐 앞부분이 상립되기는 했지만, 네가 춘향이 너무 예쁘다라고 하면서 자네가 중매하겠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러게 애초에 춘향이 부르기 전에 중매쟁이 번하지 그랬냐. 그리고 이미 불렀으니까 혼인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지들끼리 막 이렇게 결정을 해버려요. 그래서 사또가 되게 기뻐하면서 수청을 거행하라 라고 하면서 명령을 합니다. 자, 이 명령에 대한 춘향이의 반응. 사또 분부 항소하나 일부 종사 바라오니 분부 시행 못하겠소 라고 하면서 딱 잘라서 거절을 하고 있죠. 여기에서 지금 변사또와 춘향의 중요한 이제 갈등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일부 종사는 하나의 남편만 따른다라는 정절의 가치관, 절개, 정절 이런 유교적 가치관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자, 그렇게 거절을 했더니 처음엔 사또가 이렇게 좋게 봐줍니다. 아름답다. 네가 진짜 열녀다라고 하면서 칭찬을 하죠. 너의 그 정절, 굳은 마음, 어찌 그리 어여쁘냐라고 하면서 처음에는 정절을 칭찬을 합니다. 그렇게 당연하다면서 인정을 하는 듯하지만 그러다라고 하면서 이수재, 이거 이몽룡을 말한다라고 각주에 써 있어요. 이몽룡이 서울 사대부의 그 자제고 명문귀족의 사이가 되었다는데 잠깐 한순간의 사랑으로 기생질하던 너를 조금이라도 생각하겠느냐? 라면서 이몽룡의 그 상황을 짐작해가지고 좀 안 좋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너는 정절을 지킨다고 하는데 네가 그렇게 몽룡이 기다리다가 얼굴도 늙고 백발이 난무해가지고 세월을 한탄할 때 몽룡은 안 들어올 텐데 그러면 너가 불쌍한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 논리는 몽룡이 마음이 변할 것이다. 이것을 전제로 얘를 설득하고 있는 거죠. 자기에게 수청을 들도록. 그러면서 야, 이 사또에게 나한테 매임이 오르냐 아니면 그 어린 놈한테 매인 게 오르냐 구슬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춘향이 당연히 흔들리지 않죠. 충신 불사 이군이요 열녀 불경 이부라 이거 각주에 나와 있는 거 좀 읽어보시면 좋아요. 충신, 신하는 불사이군 두 명의 임금을 따르지 않고 약간 우리 성산문의 시조에서 본 듯한 그런 내용이죠. 열녀 불경이고 열녀는 두 명의 지압이 남편을 따르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절개를 받고자 하온데 계속 이렇게 분부하시니까 사는 것이 죽는 만 못하고 그러니까 차라리 그럴 거면 죽는 게 낫고 열녀 불경 이 부분이 똑같은 말 또 했죠. 두 명의 남자를 따를 수가 없으니 처분대로 하옵소서. 네가 날 죽이려면 죽이고 처분대로 해라 라고 하면서 절대 움직이지 않는 절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춘향이라는 인물이 가진 그런 절개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이때 그 옆에 있던 회계나리가 썩 나서서 하는 말이 요망한 연희로고 라고 하면서 욕을 합니다. 사또 일생 소원이 천하의 일색이라. 사또가 어떤 사람인지 짐작이 가지 않아? 사또의 평생 소원이 그렇게 천하의 가장 예쁜 여자를 만나는 거예요. 네 여러 번 사양할 게 대체 무엇이냐? 사또께서 너를 축혀 세워서 방금 전에 칭찬을 한 것 같은데 너 같은 기생무리에게 수절이 무엇이며 정절이 무엇이냐? 국가는 전송하고 신관사또 영접함이 법도에 당연하고 사리에도 당연거든. 개의한 말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회기나리는 춘향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지? 그 뒤에도 나오는데 너희 같은 천한 기생한테 충렬이 무슨 말이냐 라고 하면서 춘향을 기생으로 보고 기생을 천하게 얕잡아서 보고 있습니다. 신분이 기생이니까, 기생의 딸이니까, 그리고 여자이니까 그보다 높은 신분이 가진 사람의 명령에 복종하는 게 당연하다라고 여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가치관으로는 그게 당연했던 것 같아. 그래서 오히려 수청의 거부가 도리에 받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런데 춘향이 역시 흔들리지 않고 기가 막혀서 천연이 앉아 여쭈오되 충성심, 연려가 되는 것에도 상하 있소?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니까 상하가 없다. 모두에게 평등하게 적용되는 가치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자, 기생 얘기를 하니까 기생으로 말하겠대. 충유연례 없다 하니 낱낱이 내가 그 증거를 대주겠다. 반증을 대주겠다라고 합니다.
기생 농선이는 동선령에 죽어있고 선천기생은 아이로 돼. 이거는 막 아내가 막 지켜야 되는, 아내가 하지 말아야 될 행동 이런 것들인데 어쨌든 그런 변별이 된다라는 거야, 이 기생도. 그리고 진주기생 논개는 우리나라의 충렬로서 충렬문에도 심지어 모셔져 있다. 청주기생 화월이라는 애도 있다. 평양기생 월선이라는 애도 있고 안동기생 일지용이라는 애도 있는데 걔도 엄청난 연려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런 연려들, 수많은 연려들을 열거하고 있거든요. 왜 이렇게 열거들의 이름을 열거했을까? 바로 어떤 주장을 위해서? 바로 이거. 출녀 연려에도 상하 있소. 기생도 절개를 가지고 있다는 거. 절개 같은 게 그 상하의 그 신분에 막론해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모두에게 똑같이 존재할 수 있는 거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 판소리계 소설로 다시 돌아가서 얘기를 해봅시다. 판소리계 소설에서 선생님이 장면의 극대화라는 얘기를 했었을 거야. 특정한 장면, 특정한 그냥 하나의 줄, 하나의 장면으로 끝나면 될 말을 굉장히 늘려서 열거해가지고 리듬감도 주고 관객한테 흥미도 주고 그런 부분을 우리가 장면의 극대화라고 얘기를 했죠. 춘향전에서 여러 가지 장면의 극대화 장면이 있는데 이 부분도 장면의 극대화에 해당돼요. 왜냐면 열거의 방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리고 누구는 뭐 했고 누구는 뭐뭐 하고 이런 비슷한 문장 구조도 반복되고 있으니까 대꾸의 방법도 사용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가서 또다시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당초에 이수재, 이몽룡 만날 때 자기가 이렇게 맹세를 했었다. 그런 굳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소첩의 한결같은 정절을 맹분과 같은 욕맹이라도 빼어나지 못할 터유. 소진과 장이의 입담인들 첩의 마음을 옮겨가지 못할 터유. 자, 소진과 장이는 그 중국의 인물들인데 언변이 뛰어났대. 걔네가 와도 내 마음을 옮겨가지 못할 거다. 자신의 굳은 절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옛날 사람, 고사를 인용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공명 선생은 높은 제주로 동남풍을 빌었으되 내 마음은 굴복하게 하지 못할 거다. 공명 선생은 제갈공명 얘기하는 거고 각주 보면 제갈공명의 동남풍 불개에서 적벽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그 고사와 관련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갈공명 또한 내 마음을 움직이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계속 고사를 들먹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산의 허유 얘기도 나오고요. 서산의 배기죽지 얘기까지 나오면서 남편을 배반하는 것은 나라를 배반하는 것과 같다. 니네로 따지면 나라를 배신하는 거랑 똑같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굳은 정절을 지킬 것임을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자, 사또 크게 화를 내요. 이번에는 막 회유를 하다 안 되니까 화를 내네. 2년 들어라. 모방과 대역하는 죄는 능지처참하고 관장을 조롱하는 죄는 율법에 적혀있고 관장을 거역하는 죄는 뭐 형벌과 함께 기양 보내는다. 죽는다고 서러워 말라 라고 하면서 얘를 춘향을 옥에 가둡니다. 그래서 앞부분에는 춘향이 변사또의 수청을 거부하는 장면이 나와 있고요. 그 두 인물, 변사또와 춘향 간의 갈등에 중점을 맞춰서 이해하시면 좋아요. 자, 중간 부분 줄거리입니다. 몽룡이 전라도 어사가 되어서 남원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지금 이 소설의 공간적 배경이 남원이잖아. 변사또가 학정, 가혹한 정치를 일삼고 있었어요. 그 당시 조선시대에 민중에게 가혹한 세금을 거두고 그런 탐관오리들이 많았던 조선시대의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는 인물이 바로 변사또가 되겠죠. 이몽룡이 그 춘향이 옥에 갇혔다는 소식까지 듣는데요. 그래서 신분을 숨긴 채 거지 행색을 하고 월매와 춘향이를 만납니다. 그 장면 너네가 익히 알고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월매는 이몽룡을 박대하고 원망하나 춘향은 거지라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애정을 보이고 몽룡에게 유언까지 남겨요. 그래서 이 춘향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사랑, 절개 이런 것들이 빛을 발하는 부분이었고요. 자, 이제 이 소설의 하이라이트, 몽룡이가 나타나서 둘이 다시 재회하는 장면이 펼쳐질 겁니다. 자, 지금 구체적인 시간적 배경은 변사또가 또다시 잔치를 벌여요. 주변에 그런 수령들을 불러들여다가 아주 화려한 잔치를 벌이고 있고 거기에 몽룡이가 거지 신분으로 나타납니다. 자, 나타나서 하는 말, 여봐라 사람들아 너희 사또께 여쭈어라. 먼데 있는 거린이 몽룡 자기 자신을 얘기를 하는 거죠. 마침 잔치를 만났으니까 고기나 술 좀 얻어먹자. 당연히 거지 신분이니까 사령 하나가 나와서 이제 밀쳐내는 거죠.
뭐 이렇게 시끄럽게 하냐, 거지는 들이지도 말라고 했다, 저리 가라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운봉수령이 그 거동을 지켜보다가 무슨 짐작이 있었는지 변사또한테 얘기를 합니다. 의거는 남루하지만 양반의 후예인 듯하니까 저거 술이라도 한 잔 먹여보내는 게 어떻겠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운봉 생각대로 해라 라고 하면서 좀 마지못해 허락을 합니다. 자, 그럼 운봉이라는 인물의 특징, 몽룡이 거짓 차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그 사람을 조금 알아본 거니까 약간 좀 눈치가 빠르다? 약간 사리를 분별하는 눈은 있는 것 같습니다. 뒤에서도 그런 장면들이 나왔죠. 자, 허락을 하니까 어사또 몽룡을 말해요. 얘가 속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냐, 도적질은 내가 하마, 오랏줄은 네가 져라. 이거 무슨 말일까? 지금 얘네가 백성들은 굶어 죽고 하는데 성대한 파티를 열고 있잖아. 거기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 그 도적질을 내가 한다는 건 여기에 있는 음식을 내가 먹겠다. 그게 다 도적질이지만 내가 여기 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나중에 오랏줄을 차고 그러니까 출두를 할 생각인 거지. 그래서 일단 음식을 먹는 척하며 그 후에 출두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주먹을 꽉 쥐고 있는 거예요. 두고 보자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러자 운봉수령이 사령을 부릅니다. 뭐 먹으라고 해라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수령들이 다과상을 앞에 놓고 진양조 막 음악도 있고요. 아주 신나게 즐기고 있는데 어사또 상을 보니 어찌하니 통분하랴라고 얘기를 해요. 이 부분 조금 어색하지 않았어? 서술자가 일반적인 소설 서술자처럼 이렇게 서술을 하다가 갑자기 야, 어떻게 화를 안 내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던지고 있어요. 이거 선생님이 설명을 했던 편집자적 논평에 해당됩니다. 글쓰기가 개입을 해서 상황이라던가 인물의 심리라던가 그런 거에 대한 자기의 생각이나 느낌을 전달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평가를 내리고 있고 끼어드는 거예요. 갑자기 서술자가 쑥 나타나는 거야. 자, 이런 편집자적 논평은 어떤 장점이 있을까? 아무래도 소설 속 얘기다 보니까 좀 남의 얘기처럼 거리감 있게 듣고 있다가 갑자기 서술자가 나에게 말을 건다고 생각을 해봐. 뭔가 조금 더 생생하고 그 거리감이 좁혀지겠지. 그래서 우리 학습지에 그 판소리계 소설의 어투, 판소리 어투가 독자와 서술자 간의 거리감을 좁힌다.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는 게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런데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 왜 화낼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했을까? 그 이유가 뒤에 나옵니다. 귀퉁이가 다 떨어진 개다리 소반에 당나무 젓가락에 콩나물 깍두기, 막걸리 한 사발이 놓여 있구나. 그러니까 너무너무 푸대접을 하고 있었던 거야. 한 잔 먹고 가라고 해놓고서 이런 허접한 상으로 대접을 하고 있으니까 뭐 화가 날만 했다. 이렇게 편집자가 논평을 한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재밌는 부분이 나오는데 상을 발로 탁 차 던지면서 몽룡이가 은봉의 갈비를 직신거리면은 계속해서 꾹 누르며 이런 뜻이거든. 은봉의 갈비뼈를 얘기를 한 것 같아. 갈비뼈를 누르면서 갈비 한 대 먹읍시다라고 합니다. 이 갈비는 무슨 갈비겠어? 고기 갈비 얘기를 하는 거겠지. 그러니까 다리도 잡수시오 했을 거 아니야. 자, 이렇게 사람 갈비뼈의 갈비와 고기의 갈비, 우리 이런 거 동은 이어라고 해요. 언어 유희의 일종인 거겠지. 해학성을 드러내는 부분이고요. 판소리계 소설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그러면서 운봉이라는 인물이 이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이런 잔치에 풍류로만 놀아서는 맛이 적다. 운자를 따라서 시 한 수씩 지어보자 이렇게 제안을 해요. 운자는 글자를 지정을 해가지고 글자를 던져. 그러면 그 글자가 반드시 들어가게끔 시를 짓는 거예요. 우리 쇼미더머니 같은 거 보면은 제시어주고 그걸로 프리스타일 랩하라고 하잖아.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자, 운봉이 이렇게 시를 짓자고 한 의도는 무엇일까? 약간 뭐 분위기 전환용 이런 것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뭐 분위기가 좀 있어 보여가지고 거린을 들이긴 했지만 이제 얘가 시를 지을 거라고까지는 생각을 못 했겠지. 그러니까 좀 얘를 좀 쫓아낼 생각으로 빠지게 할 생각으로 시를 지은 것 같기도 해요. 자, 다들 찬성을 해서 운봉이 높을 고자, 기름 고자 두 자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차례대로 이렇게 시를 짓고 읊고 있었는데 그때 어사또 몽룡이 또 끼어들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거린도 어려서 글을 좀 읽었다. 좋은 잔치를 맞아 술과 안주를 포식하고 그냥 저희가 염치 없으니까 나도 한 수 짓겠다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서 알아볼 거는 이거 얘들아 어떤 표현이야? 이거 진짜 얘가 좋은 잔치라고 생각해? 몽룡이가? 아니야. 백성의 그런 혈세를 빨아먹는 아주 탐관오리들이 지들끼리만 신난 잔치라고 생각을 해요.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좋은 잔치라고 일부러 반어적으로 말을 한 거고요. 그리고 얘가 진짜 술과 안주를 포식했니? 아니지. 얘는 아주 허접한 끼니를 먹었어, 지금. 푸대접을 받아서. 근데 그거를 내가 포식했다. 이렇게 반어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운봉이 오, 네가 시도지어 라고 하면서 붓과 벼루를 내줬더니 몽룡이가 백성들의 사정과 본관 사또의 자기 정체를 생각해가지고 한 편을 써 내려갑니다. 여기서 말하는 백성들의 사정은 뭐겠어? 조선시대 그 탐관 오리들의 학정에 시달리던 가혹한 정치에 시달리던 그런 민중들을 의미를 하는 거겠죠. 그거를 떠올려서 지은 시가 이거와 같습니다. 금준 미주는 천인 혈이요. 옥방 가유는 만성 고라. 이거 운자 들어갔지? 이거. 총루 낚시의 민루라기요. 가성고초의 원성 고라. 지금 두 개의 운자가 들어간 이제 조건을 맞춘 거예요. 자, 그런데 의미를 해석을 해볼게. 금술잔에 좋은 술, 니네가 먹는 그 술이 수많은 사람의 피다. 네가 그 옥쟁반에 먹는 좋은 안주들은 만백성의 기름이다. 그러니까 이 고자와 혈자, 기름과 피가 의미하는 실제 원관념은 뭘까? 뭐를 피와 기름에 비유한 거겠어. 우리 국민의 혈세라고 하잖아. 당시에 민중들이 겪던 그 수탈, 가혹한 그 고통, 그거를 니네가 먹는 게 바로 민중들의 눈물이다, 고통이다, 수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촛농 떨어질 때 눈물도 떨어지고 너네 노랫소리 높은 곳에 원망의 소리도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변사또는 무슨 뜻인지 몰라요. 굉장히 어리석은 인물임을 드러내고 있고요. 반면에 운봉은 앞불사 일났다 하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대요. 그러니까 지금 저 거린이 암행어사임을 눈치챈 거죠. 그걸 눈치채고 공형이라는 애를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야 일났다 라고 하면서 공방 불러서 자리 단속 시키고 병마 불러서 역마 단속, 관전색 불러 타가상 단속, 옥사장 불러 죄인 단속, 집사 불러 형벌기구 단속, 형벌 불러 서류 단속, 사람 불러 수지 단속. 너네 부모님 오시기 전에 막 공부하는 척 책상 막 세팅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암행어사가 올 거를 눈치를 까고 이렇게 주변을 단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맞니? 근데 지금 선생님이 읽으면서 어땠어? 되게 리듬감이 느껴지지 않았어? 이거 아까처럼 지금 여러 가지를 쭉 늘어놓는 열거와 비슷한 문장의 문장 구조가 반복되는 대꾸의 방법을 통해서 장면이 극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역시 판소리계 소설의 특징이 장면의 극대화가 드러난 부분이었고요. 이거의 효과는 뭐야, 얘들아? 지금 이 운봉이라는 인물이 막 당황해서 허둥지둥 막 무서워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걸 보는 사람들이,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이 좀 피식 웃음이 나겠지. 정신없이 뛰는 거 보니 아주 무서운가 보다 이렇게 하고 웃음을 유발을 하겠죠. 그래서 이런 열거와 대꾸 부분에서는 어떤 해악성 그리고 그런 해악적 행동을 하는 인물에 대한 풍자 이런 것들까지 함께 드러나는 경우가 많아요. 자, 얘는 이렇게 바쁘게 움직이는데 운봉 어딜 그리 바삐 다니시오 하고 눈치를 아직도 채지 못하고 있어요. 소피 보고 들어오, 뭐 화장실 갔다 온다 이러면서 대충 둘러대고 있고요. 그러다가 술이 거나하게 취한 변사또가 아주 눈치도 없이 느닷없이 춘향이를 불러오라고 명을 내립니다. 듣고 있던 몽룡이가 더 화가 났겠지. 이때 사또가 서리에게 몽룡이가 그 밑에 있는 관리인 서리한테 눈길을 주어 신호를 했어. 자, 이제 출두할 때다. 이런 신호 같아. 서리 중방이 역조를 불러서 단속하고 이리 가면 수군 저리 가면 수군 신호를 전한다. 그러면서 서술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서리 역절 거동 보자. 우리 저기 서리 역절 거동 좀 보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뒤에를 이렇게 열거를 또 합니다. 한 가닥 올로 지은 망건에 두터운 비단 갓색이 새파란 놀러 쓰고 지심 싣고 모 입고 막 가죽끈 매달아 손목에 걸고 지고 여기서 번뜩 저기서 번뜩 나무늘이 웅성웅성 이렇게 하면서 이것도 약간 대구와 열거의 방법을 활용해서 지금 암행어사가 등장하기 전에 그 긴장감 있는 장면을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서리옥절 거동보자 이런 게 바로 판소리의 특징이 드러나는 거거든. 판소리 창자가 그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이렇게 관객한테 말을 건네는 어투잖아. 판소리의 특징이 드러난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암행어사 출두야 라고 소리를 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 독자들, 판소리의 관객들은 완전 카타르시스가 올라왔겠죠. 거지인 줄 알았던 애가 암행어사로 등장을 하면서
극적인 반전을 이루고요. 어떤 통쾌함, 카타르시스를 주는 장면입니다. 자, 역줄들이 일시에 외치는 소리에 강산이 무너지고 천지가 뒤집히는 듯하니 산천초목인들, 금수인들 아니 떨겠는가. 여기저기에서 출두야라는 소리가 천둥치듯 진동했다. 자, 이 부분 우리 표현 방법에 있었던 건데요. 그 암행어사의 그 위세가 어떠한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그 등장 장면을 좀 과장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정리하면 암행어사의 위세를 과장되게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거, 금수인들 아니 떨겠는가, 동물들이 안 떨 수가 있겠어? 라고 또다시 말을 건넸으니까 이것도 역시 편집자적 논평에도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하나 더, 그 위에 천파역 역졸들이 그 암행어사 마패를 들었는데 그게 달 같은 마패를 햇빛같이 번쩍 들고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직유법, 비유적 표현이 사용이 됐고요. 암행어사의 그 마패, 그 나쁜 놈들을 응징하고 백성들을 구해줄 그 마패를 이렇게 달, 햇빛에 비유한 것으로 봐서 뭔가 그 백성의 삶을 밝혀준다? 이런 상징적인 의미까지 우리가 해석을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공형 들라라고 얘기를 하고 공형이요 하고 대령을 합니다. 그러면서 채찍을 딱 친대. 그러니까 지금 공형, 공방 이런 것들 다 관직의 일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지금 그 관직에 있는 관리인들을 하나둘 불러서 이제 죄를 질책을 하고 벌을 하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공방에 나 안 하려는 공방 하라더니 너 어떻게 불 속에 들어가라 그래 막 이런 좀 찌질한 모습까지도 보이고요. 등나무 채찍으로 딱 치니까 에고 박 터졌네 이런 좀 어이없는 관리들이 그 혼쭐이 나는 모습을 좀 웃기게 해학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 부분 좌수 별감은 넋을 잃고 이방 호장은 혼을 잃고 또 열거 대꾸 되고 있네요. 삼생옷 입은 나졸들은 분주하네. 지금 관직에 있는 사람들이 다 막 공포에 떨고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모든 수령들이 도망가는데 그 꼴이 가관이다. 도장 괴일고 뭐 송편 들고 탄권 읽고 용수 쓰고 가들고 밥상 쓰고 뭐 칼집 쥐고 오줌 누기 부서지니 검은 거요 깨지다니 북장구라. 자, 이 부분까지 리듬감이 느껴졌는데요. 여기에서도 역시 열거와 대구가 드러내고 있다는 거. 장면의 극대화 장면에 해당됩니다. 그냥 관리들이 무서워서 허둥거렸다 이렇게 얘기하면 끝날 것을 누구는 뭐하고 누구는 뭐를 뭐 뒤집어 쓰고 막 북장구고 뭐 이러고 있는 거잖아. 장면의 극대화이고요. 그리고 중간에 아유 얘 쟤네들 도망가는 거 아주 가관이다 라고 하면서 또 편집자가 나름의 판단을 내립니다. 편집자적 논평이 드러난 부분 또 우리가 체크를 같이 해주자. 자, 그리고 이 장면을 읽은 우리 독자들 어땠을까? 그 당시에 독자들이 그렇게 진짜 탐관오리한테 실제로 시달리고 있던 민중들이라는 것을 떠올려봐. 그렇게 실은 우리가 정말 벌하고 싶지만 그럴 수 없었던 저 관리들이 너무너무 우스운 꼴을 하고 분주하게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얼마나 통쾌했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 자, 허둥대는 관리의 모습을 우습게, 그러니까 해학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표현에 반영된 작가의 의도가 있을 것이다. 뭐냐면 당대의 민중들의 그 고통을, 그 심정을 이 소설이라는 이야기 속에서나마 통쾌하게 풀고자 하는 그런 욕망을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특히 그 방면의 극대화 장면은 관객들에게 좀 통쾌함을 선사해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이거를 장면의 극대화로 표현하지 않았으면 이렇게까지 통쾌했을까? 아니지. 이걸 이렇게 대꾸와 열거를 통해서 얘기를 하니까 더 통쾌함이 커졌을 것 같아요. 한소리의 소설의 특징이 굉장히 잘 드러난 부분이니까 메모를 해두시고요. 다음 페이지로 갈게요. 본관사도 똥을 싸고 멍석 구성의 새앙즈 눈뜻하면서 관아 깊숙한 안채로 도망가면서 급히 내뱉는 말이 추워라 문 들어온다 바람 닫아라 물 마르다 목 들어라. 얘들아 이거 너무 웃기지 않아? 이 본관사또가 누구야? 변사또 얘기를 하는 거잖아. 변사또 물론 나쁜 인물이지만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아주 웃기게 통쾌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똥을 쌌고요. 그리고 바람 들어온다 문 닫아라 하잖아 원래는. 근데 얼마나 정신이 없으면 문 들어온다 바람 닫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말라다 물 들여라 이거를 물 마르다 목 닫아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도 일종의 언어 유희에 해당이 되거든. 그러니까 단어의 순서를 바꿔가지고
말장난을 치는 거야. 이 말장난을 친 의도는 뭐겠어? 해악이겠지. 웃기게 하려고. 이 변사또의 모습을 얘가 얼마나 정신없고 지금 멘탈이 붕괴되는지를 이렇게 해악적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여기 목 들여라까지 이 부분 좀 정리를 해보자면요. 암행어사가 등장해서 그 변사또의 공포감, 얘가 느끼는 그 당혹스러움을 아주 우스꽝스럽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해학성, 그리고 풍자, 이런 것들이 모두 드러나고 있는 거겠지. 그만큼 우리 독자들은, 민중들은 굉장히 통쾌했을 거고요. 자, 관청색은 상을 읽고 문자 그리고 내다르니 서리 옆으로 달려들어 후다닥 딱 친다. 에고 나 죽네 라고 하고 암행어사가 이때 분부합니다. 이 고을은 대감께서 계시는 곳이다. 소란을 금하고 객사를 옮겨라. 이거는 자기 아버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가 이 자리에 있다가 이제 내려갔었던 거잖아. 그때 춘향이를 만났던 거고, 그래서 아빠를 생각해서 너네 너무 소란 떨지 말라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그리고 한 차례 정리한 다음에 본관은 봉고파직하라. 그러니까 변사또 얘를 파면하고 그리고 옥에다가 감금하라는 명을 내립니다. 자, 얘들아, 이 부분 어때? 여기서 지금 뭐 드러나고 있어? 변사또라는 아주 극악무도하게 나쁜 인물, 수청을 강요하고 국민들의 막 혈세를 빨아먹는 탐관오리의 전형이었던 이 변사또가 결국에는 응징을 받고 이제 처벌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과응보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고전소설의 특징이기도 한데요. 꼭 나쁜 놈은 죄를 받는 식으로 엔딩이 끝나게 돼요. 그래서 이 부분, 인과응보가 드러난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분부를 또 합니다. 암행어사가 죄 없는 자들을 풀어줘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 변사또의 폭정으로 얼마나 억울한 사람들이 많이 갇혀 들어갔을까를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그러면서 춘향이를 보고 저 계집은 무엇인고라고 약간 모르는 척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또 모르는 척 무슨 죄냐고 물었더니 사또를 모시라고, 그러니까 변사또 모시라고 불렀더니 절개를 지킨다 하면서 거역을 하고 사또 앞에서 악을 썼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 몽룡이가 얼마나 흐뭇했겠어. 그런데 그 흐뭇함을 감추고 또 모르는 척을 하면서 춘향아 불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만한 년이, 그러니까 변사또가 했을 법한 말이지. 수정한다시고 나라의 관리를 욕보였으니 그 변사또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가 살기를 바랄 것이냐, 죽어 마땅할 것이냐, 너가 죽어야 되는데 기회를 한 번 더 주겠다. 내 수청도 거역할 테냐라고 하면서 자기 수청도 들라고 떠봐요. 왜 이렇게까지 떠볼까? 춘향하다 하면 될 것을 바로 한 번 더 그 춘향이의 절개를 시험해보고 싶었던 것 같아. 그 거짓골로 나타났어도 계속 변하지 않았던 춘향인데 한 번 더 시험을 하네. 자, 마음을 떠보려고 이렇게 한 번 다그쳐본 것인데 춘향은 어이가 없고 기가 확 막힌다. 아직까지는 몽룡인지 이제 모르고 있는 거고요. 내려오는 사또마다 빠짐없이 명관이로구나, 아주 대단한 관리로구나, 이런 거 다 반어법이지. 다 똑같은 놈들이다, 못된 놈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몽룡인지 모르고.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사또 들으시오. 층층이 높은 절벽 높은 바위가 바람이 분들 무너지며 푸른 소나무 푸른 대나무가 눈이 온들 변하리까. 자, 굉장히 시적으로 상징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바람과 눈이 얘기를 하는 것은 막 시련이나 고난이겠죠. 그러니까 뭐 변사또와 같이 자기한테 수탈을 강요하는 것들. 그러면 반면에 거기에서도 흔들리지 않겠다던 그 층층이 높은 바위와 소나무 대나무, 이것들이 가리키는 것은 모두 춘향 자신의 아주 높은 절개를 상징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자연물을 통해서 자기의 절개를 드러내면서 자신이 변하지 않음을, 변함없는 절개를 비유적,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차라리 죽여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막 이리저리 두리번거리면서 향단이를 찾아요. 향단아, 서방님 혹시 어디 계시니? 어제 막 천만당부하였는데, 그러니까 어저께 전날 거짓걸로 왔을 때 자기 죽으면 뭐 시신을 걷어달라 막 이런 얘기를 했었어. 그래서 자기 그 서방님 시신 걷어달라는 거 들어줘야 되는데 어딨니 하면서 이 와중에도 계속 이제 몽룡이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걸 지켜보고 있는 몽룡이 또 흐뭇했겠지. 그래서 이제 드디어 시험을 마치고 얘기를 합니다. 얼굴을 들어 나를 보아라. 그래서 춘향이가 고개를 들어 위를 살피니 거지러웠던 낭군이 어사또로 뚜렷이 앉아 있었다라고 해서
또다시 극적 반전이 펼쳐집니다. 몽룡이가 아주 장난꾸러기야, 그치? 대신에 독자들은 아주 이제 쾌감을 느꼈겠죠. 춘향이 이제 꿈인지 생신지 모르니까 눈을 질끈 감았다가 떴고, 그러니까 몽룡이가 네 소박이 바로 여기 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춘향의 몸을 묶은 오라를 풀고 자기한테 이렇게 오라고 명을 내렸어요. 몸이 풀린 춘향이가 웃음 반 울음 반, 그러니까 막 놀랍기도 하고 기쁘기도 한 거겠지.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얼씨구나 좋다. 어사난군 좋을시고 남어듬에 가을 들어서 낙엽처럼 질 줄 알았더니 객사에 봄이 들어서 오약꽃이 날 살리네. 자, 가을이 들어서 죽을 줄 알았다는 거. 변사또의 시절을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변사또의 뭐 폭정, 수탈 강력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서 자기가 낙엽처럼 이렇게 져버릴 줄 알았더니 그러니까 자기가 죽을 줄 알았더니 객사의 봄, 좋은 시기가 와서 오약꽃이 살리네. 그럼 오약꽃이 의미하는 건, 비유하는 거는 누구겠어? 바로 몽룡입니다. 몽룡이가 와서 날 살렸네. 꿈이냐 생시냐 꿈이 깰까 염려로다 라고 하면서 기쁨을 표현해요. 그래서 한참 이렇게 즐기고 있고요. 춘향의 무도 신나가지고 추고요. 백성들도 신나서 춤을 정실덩실 추고요. 그 한없이 즐거운 일이 말로 하겠는가 라고 해서 정말 꽉 막힌 해피엔딩,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마무리가 이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표현 방법 짚으면 그 한없이 즐거운 일을 어떻게 다 말로 하겠어 라고 하면서 또다시 서술자가 끼어들어서 자기의 생각을 얘기를 하죠. 편집자적 논평이 드러난 부분 한 번 더 체크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춘향이의 뭐 높은 절개 덕에 어사또 또한 남원의 그런 공사, 할 일을 모두 처리하고 춘향이 모녀와 향단이를 데리고 이제 서울로 가려고 합니다. 남원을 떠나는 것 같아. 그래서 춘향이가 남원을 떠나면서 영화롭고 귀엽게 되었건만 정든 고향을 이별하라니 한편으로는 조금 기쁘기도 하고 울적하기도 했대요. 놀고 자던 내 방 부용당아 부디 잘 있거라 광하는 오적거야 잘 있거라 영주도 잘 있거라 라고 하면서 봄풀들은 해마다 푸르건만 왕소는 가서 돌아오지 않는구나 라고 해서 옛 한시 구절을 인용을 합니다. 이거를 통해 말하고 싶었던 거 고향을 떠나는 아쉬움. 그래서 이렇게 자꾸 중간중간 시가 들어가가지고 인물의 정서, 생각 이런 것들을 좀 시적으로 드러내고 있어요. 우전소설의 특징이야. 시가 많이 들어가는 거. 자, 다음 페이지로 갈게요. 그리고 뭐 어사또도 막 순행하면서 백성들 사정 잘 살피고 임금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큰 공을 세웠다고 칭찬받고 그리고 춘향의 이야기도 덧붙인 거예요. 얘가 이렇게까지 절개를 지키다가 결국에 우리가 만났어요.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임금은 즉시 이몽룡에게는 이조차비 대사성이라는 벌스를 내리고 춘향에게는 정렬부인의 칭호를 내렸다. 정렬부인이라는 거는 공식적으로 이몽룡의 이제 처로서 그 지위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기생의 딸 신분이었던 춘향이가 정렬부인으로 일종의 신분 상승을 이뤄낸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모두 이제 축하를 해줬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춘향의 입장에서 이 부분을 좀 해석을 해보자. 자, 춘향이가 갈등을 했던 인물은 변사또였어. 그런데 변사또랑만 갈등한 게 아니라 또 춘향이가 갈등했던 것은 춘향과 사회의 갈등으로도 볼 수가 있거든. 왜냐면 그 사회는 그런 신분제가 있었던 시대였고요. 춘향이는 낮은 신분의 여성이면서 자기가 원하는 남자와 사랑하는 남자와 그 사랑을 좀 지키고 싶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회는 그거를 좀 가만히 두지 않았죠. 그래서 그 관리들이 와가지고 네 주제에 무슨 절개냐 했었잖아. 그게 다 춘향과 사회의 갈등이라고도 볼 수 있어. 그런데 이 춘향과 사회의 갈등이 결국에는 춘향의 신분 상승을 이루어내면서 그 갈등이 해소되고 있어. 이러한 갈등과 해소를 통해서 얘기하고 싶었던 게 뭘까? 그 당시 민중의 어떤 욕망, 철저한 신분제 사회에서 좀 신분 상승을 이루기 어려웠던 그런 민중들이 신분 상승을 하고 싶다는 그런 욕망이 실현된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춘향전에 뭐 주제를 남녀 간의 사랑, 표면적 주제를 얘기를 하면서 이면적 주제 중에 하나를 민중들의 신분 상승 욕구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잖아. 이런 거와 관련이 된 것 같고요. 이런 류의 이제 것들은 현재 드라마에서도 많지. 일종의 신분 상승을 이뤄낸 신데렐라 스토리 같은 것들 모두 그런 신분 상승의 욕구가 반영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뭐 평생 행복했다 이런 결말이 나와요. 꽉 막힌 해피엔딩, 행복한 결말로 마무리가 됩니다.
본문 설명은 여기서 마치고요. 우리 이제 학습지로 중요한 내용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